이제 다음 주제는 저희 매주 다루고 있는 엔터 이모저모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주는 리사, NCT 127, 디어유 그리고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먼저 이제 리사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리사 선주문 80만 장 얘기했었는데 일주일 지나서 이제 초동 첫 일주일간 앨범 몇 장 팔았는지가 나왔죠. 거의 선주문에 가까운 74만 장 이제 판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세웠죠. 여자 솔로 가수 중에 최다. 그 다음에 블랙핑크의 기록은 블랙핑크가 이제 갈아치운다, 깬다. 이게 그 전에 기록을 이제 로제가 갖고 있었는데 그걸 리사가 솔로로는 깬 거고, 그 다음에 여자 가수 통틀어 가지고서도 초동을 블랙핑크가 가지고 있던 거를 이제 리사가 깨게 됐죠. 여기 이제 LP 버전 다음 주 나오거든요. 요것도 지금 예약이나 이런 거 고려를 하면은 판매가 잘 되지 않을까. 그래서 리사 전체적으로 90만 장 정도는 판매가 되지 않을까 이번 분기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이제 로제 같은 경우에 일반 그다음 키트 앨범 판매량이 54만 장이었고 LP가 5만 3천 장 정도 팔렸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지금 일반 버전이 70만 장 이상 팔렸으니까 LP도 저게 10분의 1 이상은 팔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기록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계속 좀 아쉬움을 토로를 하세요. 이제 갑자기 이제 우리 리사가 컴백할 때 돼가지고 중국에서 저렇게 규제를 해가지고 중국 그 규제만 좀 없었어도 공동 구매가 더 잘 됐을 텐데 그랬으면 앨범 판매가 획기적으로 더 늘었을 건데 라는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실제로 트위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중국의 리사바에서 여기 공동구매를 주관하는 대표적인 곳이죠. 여기에서 이런 글을 올립니다. 뭐냐 하면 본인들이 처음에 목표를 했었던 그거에 그러니까 기대했었던 것 물량만큼을 못 해낼 것 같아서 미안하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알립니다 라고서 이제 글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유로 되는 것이 이제 팬클럽이나 이런 거에 대한 중국 정부의 규제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올라왔죠. 그래서 이제 리사 쪽에서 팬분들 중에서는 이런 것들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 좀 적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뭐냐 하면 이번 경우에는 중국 규제 관련해서 크로스 체크가 너무 용이했던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간격으로 NCT 127도 컴백을 했기 때문이죠. 흔히들 말씀하시기로 SM이 중국 매출 비중이 앨범 매출 중에서 SM은 중국 비중이 너무너무 높다라고도 말씀을 하시죠. 너무너무 높은데 그 중에서도 NCT가 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렇다라는 말은 일주일 간격으로 NCT가 컴백을 하는데 그러면 NCT 127의 앨범 판매나 선주문도 영향을 리사바의 의견에 따르면 저거를 그대로 믿는다면 영향을 받았어야 됐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특히나 이제 여기다 이제 생각해 볼게. NCT가 리사보다 일주일 더 뒤에 발매됐거든요. 그러면 더 깐깐한 중국 규제가 적용이 되었을 거다라는 거는 뭐 당연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 규제가 되게 강하다라는 게 사실이라면. 그쵸? 근데 앨범 발매 당일날에 이제 공식 그래서 기사가 나옵니다. NCT 127에서 선주문이 처음에 뭐 130만 장 그러더니 그 다음에 210만 장 그러더니 이제 컴백하는 날에는 220만 장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한터 초동 보시면은 비록 2일치까지이긴 하지만은 지금 80만 장이 판매가 됐어요. 그러니까 주얼 버전 어차피 다음 주니까는 이제 주얼 버전까지 지금 선주문에는 포함돼서 지금 나올 텐데 이건 어차피 그 다음 주에 뭐 몇십만 장 팔릴 거고, 그 전에 그러면은 이제 지금 보시면 선주문 들어온 거를 지금 훌륭하게 소화를 해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보세요. NCT 이제 이쪽이 좀 많이 팝니다. NCT 드림이 맛으로 205만 장, NCT 드림이 헬로 퓨처 리패키진에서 126만 장, NCT 2020이 파트 1, 2 합쳐서 294만 장, 그 다음에 NCT 127이 이번에 스티커로 선주문으로 220만 장. 그러면 다 200만 장 이상 팔아요. 그죠? NCT 이제 나오면은. 자, 근데 심지어 여기에다가 NCT 127에는 여러분 중국인 멤버가 없어요. 중국 공급 많을 거라고 뭐 생각도 하시고 그러시겠지만, 자, 그러면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결론이 아니라 가설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자,
NCT는 200만 장 이상을 성공적으로 팔았다라고 보게 되면 결론이 이제 둘 중 하나 나오는 건데, 하나는 NCT하고 리사 모두 중국의 영향이 그다지 없었다. 그러니까 NCT가 200만 장 이상 팔게 됐다는 거죠. 가설의 두 번째는 리사가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NCT도 중국 영향을 받았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사실 중국의 규제가 없었다라면 지금 말하는 선주문 220만 장보다 NCT는 훨씬 더 많이 팔았었을 것이다.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뭐 훨씬 더 전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비교를 해보자 이런 게 아니라 계속 이제 중국에 대해서 우려들이 있으신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생각보다 지금 기타 국가들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빠르게 고속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국에 대한 생각은 솔직히 별로 안 해도 되는 산업이 되어가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거를 지금 그 전주하고 이번 주 리사하고 NCT의 앨범 판매에서 저희가 실제 확인하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86권가에서 이제 지금쯤 정도 되면 주요 회사들, 엔터 회사들의 상장 회사들의 3분기 예상 음반 판매량을 계산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었죠. 이때만 해도 NCT 127의 선주문은 132만 장의 주얼 버전 나온다는 거를 제가 40만 장으로 가정을 했었네요. 합치면 172네요. 그쵸? 근데 지금 220이니까 선주문이 약 한 50만 장 정도 더 팔린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예상이 313만 장이었는데 이제는 360만 장 이상으로 올라가야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은 뭐 원래도 사실 지금 애널리스트 분들의 앨범 판매에 대한 가정보다는 SM이 더 잘 팔 걸로 보였는데 그보다 훨씬 잘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YG의 경우에는 제가 리사 선주문 80 기사를 그대로 넣었었는데 지금 이제 초동 나가는 거에다가 LP까지 더하면은 여기서 한 1, 20만 장은 더 해줘야 되는, 그래서 YG도 시장 기대치 수준에서 제 생각엔 여기에서 조금 또 잘 나오는 방향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그냥 말씀드리자면 미국 데이터 중요하게 보시니까 지금 미국 데이터 보면 스포티파이 기준으로는 리사보다는 로제가 조금 더 좋았던 것으로 보여요. 예. 그러니까 리사가 워낙에나 이제 인기가 많은 멤버다 우리가 얘기하지만 사실 블랙핑크는 다 일당백이고 다 인기가 많고 모두가 슈퍼스타입니다. 그래서 그 멤버 간의 인기 격차가 사실은 적은 편이에요. 그룹치고. 예. 그래서 리사만큼 로제도 인기가 많은 멤버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NCT는 요번에 멜론 숫자가 성적이 좋아요. 원래 이제 그 사실 그 사세라고 하잖아요. 그들이 사는 세상 속에서의 요즘 아이돌들 그런 이제 좀 특징이 있다라고들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제 멜론 순위에서도 나타났었죠. 예전에 보시면 뭐 레귤러가 24위, 슈퍼휴먼이 48위, 영웅이 되게 성공했는데 7위, 그 다음 펀치가 5위였는데 요번에는 진입 순위가 1위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멜론에서 진입으로 1위를 NCT 127 처음 해봤고요. 그 다음 밤 시간대에는 총 11곡이거든요. 요번 앨범이 정규 앨범이라. 근데 줄 세우기도 했더라고요. 1위부터 11위까지. 그리고 멜론 탑백의 경우에는 원래 이제 이거가 과거 기준으로 보면은 NCT가 보통 한 3, 40위권이거든요. 근데 지금 3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 예, 그러니까 기대했던 것보다도 훨씬 아마 잘 나오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엔터 관련된 것 중에서 디어유가 사실 이제 상장하겠다고 심사 청구를 한 지는 오래됐는데 좀 시간이 걸렸죠. 근데 어쨌든 이제 통과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14일 날 저녁 6시에 자료가 통과됐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보도 자료가 나왔죠. 나왔는데 보시면은 지금 이제 연예인들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가수 위주로 해가지고. 근데 여기에다 나중에 스포츠 스타나 배우들도 넣겠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상장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아마도 11월 정도에 상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네요. 이제 디어유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좀 재밌는 이런 플랫폼 우리나라 콘텐츠 기업들에게 예상의 낭보가 좀 전해졌다. 요것도 하나 좀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그 애플하고 에픽게임즈 소송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플이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 법원이 에픽게임즈가 이거 잘못된 거야. 이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거야 얘기를 했고, 이에 대해서
미국 법원이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했죠. 물론 놀랍게도 나머지는 모두 다 애플이 승리를 거둬서 에픽게임즈가 지금 화가 단단히 났죠. 자,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지금 인앱 결제 강제거든요. 그러면은 외부 결제가 만약 허락이 된다라고 해버리면, 자, 극단적으로 봤을 때 지금 앱마켓에 내는 수수료가 30%잖아요. 이게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플랫폼 기업들한테는 당연히 수혜가 예상이 되는데, 이제 두 가지로 전략을 짜볼 수가 있죠. 하나는, 예를 들어서 그 서비스를 10,000원에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앱 수수료로 3,000원 주고 7,000원을 회사가 챙겼는데 10,000원 그대로 유지해요. 그럼 앱 수수료 3,000원이 사라지니까 이익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겠죠. 그쵸?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가격이 낮아졌으니까는 앱 수수료가 사라지면서, 그러면은 서비스 단가 자체를 10,000원이 아니라 7,000원으로 낮춰버리는 거죠. 할인을.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고객 수가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는 수익성 유지를 택해서 이익을 늘릴 것이냐, 아니면은 가격을 이제 그 수수료가 떨어지는 만큼 낮추지만 고객 기반을 늘려가지고서 이익을 늘릴 거냐. 이 두 개 다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무엇을 해도 된다. 그렇게 되는 거니까는요. 그러면 엔터 쪽에서 지금 대표적인 플랫폼이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이제 위버스 컴퍼니이고 하나는 디어유입니다. 여기 각사에서 만약에 이 30% 수수료가 다 드러내진다 라고 가정을 하면 어느 정도의 영향이 미칠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위버스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재무제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은 매출액이 2,200억, 지급 수수료가 213억인데, 이게 이제 보시면 사실 위버스 컴퍼니의 지급 수수료는 판관비도 있고 그다음 매출원가에도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판관비 것만 갖고 왔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위버스 컴퍼니는요, 상대적으로 수수료의 비중이 낮음을 계속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앱에 종속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웹도 잘 되어 있고 여기로 가급적 결제를 유도해서 결제할 때 앱에서 했을 때 수수료가 많이 나가는 거를 절약을 해가지고서 수익성을 높이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회사이죠. 근데 그러니까는 당연히 이제 매출액 대비 30%만큼 수수료가 나가질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매출원가까지 합치면 더 수수료 늘 텐데 왜 판관비로 86번가가 자의적으로 그렇게 지금 나눠서 하느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그건 자의적인 거는 아니고요. 하이브가 상장할 때 투자 설명서에 이게 나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당사 매출원가와 더불어 다양한 운영비용이 발생합니다. 당사 판관비는 주로 아래 기재된 사안입니다. 라고 해서 당연히 인건비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 회계법인, 법무법인 및 컨설팅 회사 등의 전문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수수료 및 애플 앱스토어 및 구글 플레이 스토어 등의 온라인 유통 플랫폼에 지급한 지급 수수료를 포함한 수수료 비용. 그리고 또 요거는 다른 이제 그 하이브 투자 설명서에서 캡처를 한 건데요. 당사 성장 궤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회계, 기업 및 비즈니스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회계법인, 법률사무소, 컨설팅 회사 등 전문가 서비스를 위해 지불된 비경상 비용과 위버스 플랫폼 확장을 위한 아마존 웹 서비스 수수료, 위버스 앱을 통한 인앱 결제에 따른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수수료가 증가한 결과 상반기 지급 수수료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종합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지급 수수료 중에서, 이제 그 매출원가 항목하고 판관비 중에서 판관비만 신경 쓰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판관비 중에서도 세 가지가 있다. 비용이 뭐냐면, 회계, 법무, 컨설팅 등에 지불한 각종 수수료, 그 다음에 서버 이용하는 아마존 웹 서비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애플, 구글 수수료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요 213억에 지금 각종 수수료하고 아마존 웹 서비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외를 하면 최대로 봤었을 때에는 지금 매출액 대비해서 앱마켓에 내고 있는 지급 수수료가 한 매출액의 10% 최대로 본다면 이지 않나. 위버스 컴퍼니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사라지게 된다면은 매출액 대비해서 맥스로 10%의 이익률을 추가로 기록할 수 있는 영향을 요번에 저 그 이슈로 해서 얻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디어유의 경우에는 좀 더 드라마틱해요.
그러니까 디어유는 사실 이제 뭐 계속 적자 기업이었고 내에 뭐 사업도 많았었고 다른 이종 사업도 버블이라는 서비스 자체가 사실은 시작을 한 지 1년 이제 한 6개월 정도 된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지금의 유료 가입자를 기준으로 저희가 숫자를 뭐랄까요. 저희가 계산을 해보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상반기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유료 가입자가 120만 정도 된다라고 디어유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인당 평균 가입비가 대충 한 4,000원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월 기준으로 매출액이 48억이 나오겠죠. 여기에 11을 곱하면 연간 기준 매출액이 576억. 근데 이제 보시면 2분기의 매출액이 95억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월 기준으로 거의 한 50억 가까이 나온다 그러면은 103, 40억 정도 매출이 나와야지 왜 2분기 매출액은 95억이었어? 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회계적인 부분이거든요. 지금의 디어유의 경우에는요. 앱 수수료를 제외하고서 순매출, 그러니까 앱 수수료 30%를 일단 먼저 날리고 순매출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우시죠? 그래서 예시를 한번 들어봤어요. 만약에 디어유가 매출을 100원을 올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매출 100원, 앱 수수료 30원이 나가겠죠. 30%. 그럼 순매출액 70원입니다. 요게 2분기 매출액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70원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 이제 여기에 입점을 했잖아요. 뭐 SN 가수들, JYP 가수들, 뭐 WN 가수들 입점을 해 있으면은 요런 이제 기획사들한테 배분을 합니다. 대충 한 절반을 떼준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70원 매출, 순매출 발생했는데 절반, 35원을 기획사들한테 배분해주고요. 그 다음에 디어유도 이제 뭐 인건비나 뭐 이런 것들 고정 비용이 있겠죠. 분기에 한 10에서 15억 정도 나가는 걸로 보여요. 그러면은 요걸 제외하고가 이제 영업이익이 나오게 되겠죠. 요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아까 전에 보시면은 120만일 때 연간 매출이 576억 정도 나올 수 있다 했잖아요. 이걸 계산해보면 매출이 연간 576억, 앱 수수료 30%니까는 173억. 그럼 순매출로 하면 403억 정도 나올 수 있고, 기획사한테 절반 떼준다, 202억 지불하고, 디어유의 고정 비용은 분기당 10에서 15억이니까 연간으로 치면 50에서 60억. 영업이익이 1년에 140억에서 150억 정도 나올 것이다. 는 거고요.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약 한 25% 내외 정도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었을 때 1, 2분기도 영업이익률이 약 한 25% 정도로 여러분들 계산이 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제 요 30% 되는 앱 수수료가 다 사라졌을 때죠. 자, 어떻게 되느냐? 요 173억이 그대로 이익으로 극단적인 케이스를 가정을 하는 겁니다. 다 들어온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140, 50억을 올리던 회사가 310, 20억을 올리는 회사가 돼버리는 거죠. 이익이 2배 이상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무려 55%가 되게 됩니다. 당연하죠. 25%에 30을 더하니까. 예. 참고로 여기 영업이익률 25는요. 순매출액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이 아니라 총매출액 대비해서로 따진 거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는 있어요. 뭐냐면 아직까지 완전히 결론난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고 그리고 미국에서 이러잖아요. 이게 지금 사실 이제 위버스도 그렇고 디어유도 그렇고 글로벌에서 매출이 훨씬 많이 나거든요. 근데 각각의 국가에서 다 같은 판결이 나야지 이 혜택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국가에서 다 판결이 나야 되는 이슈인 거고, 예, 그리고 위버스 컴퍼니도 그렇고 디어유도 그렇고 전략이 이제 수수료가 없어지는 만큼 이익을 취하는 전략을 취할지 아니면은 그만큼 서비스 할인을 해서 가입자를 늘리는 전략을 취할지 이런 부분도 나온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저 영향을 극단적으로 가져와 가지고서 가정을 해보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 정도까지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카카오에 대한 부분인데요. SN 카카오, 카카오 인수설 이게 굉장히 많이 지금 회자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카카오가 규제로 인해서 매각의 난항을 겪고 있다. 그러면은 SM 주가 오른 거 카카오가 산다 해가지고 올랐는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막 그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기사는 요거예요. 기사부터 먼저 한번 보실게요. 기사 보시면 자, 투자 회수 최대 청구 막히나 네이버 카카오 규제에 떠는 투자 업계 해서 이게 금요일에 아침에 7시에 올라왔습니다. 방통위 이어 공정위까지 M&A 제동 걸겠다. 모너벌 확장 하지마. 네이버 카카오는 엑시트 최대 창구.
그러면서 쭉쭉쭉쭉 내려서 보시면은 다른 회사들은 콕 집어 얘기한 게 M&A 대상이 되는 회사 중에 하나도 없는데 SM에 대해서는 콕 찍었어요, 기사에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네이버, 카카오 모두 계속 검토해왔던 투자 및 M&A를 멈췄다. 단정적으로 얘기했죠. 내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늘 기사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들은 최근 가장 유력하게 검토했던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논의를 잠정 보류했다. 업계 내에서도 SM 엔터 인수는 현 시점에서 자살골과 다름없다는 시각이 다수다. 양사는 이외에 다수 스타트업 투자건도 논의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진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보시고요. 그 다음에 체크하실 게 시간대입니다. 아까 전에 요게 입력이 금요일날 7시 오전에 됐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인베스트 조선 기사는 유료 기사가 많아요. 유료 서비스에는 9월 15일 수요일날 오후 2시 45분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최초 게재 시간이 수요일 오후 2시 45분이잖아요. SM 주가가 그때부터 해서 보시면 그게 고점이에요. 누군가는 유료 신문을 보고서 먼저 이러면은 인수가 잘 안 되겠네 라고 팔 수가 있었다는 거겠죠. 그쵸? 네. 근데 이게 그런 거는 있어요, 여러분. 지금 증시의 소문이 굉장히 난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1년 전하고는 차이가 나는데 뭐냐 하면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에 이게 더 아주 혼탁해졌다고 저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소위 그런 킹리적 가심이 생길 수가 밖에 없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우리나라 공시제도가요. 그래도 나름 엄격해요. 그래서 정말로 만약에 얘기하는 대로 자살거리고 뭐 그냥 이제 안 하기로 했다. 뭐 저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수준으로까지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계속해가지고서 조회 공시에 대한 내용을 이제는 3개월 있다 내겠다 이렇게 했지만은 계속 내고 있잖아요. 네이버, 카카오, SM이. 근데 저게 정말 종료되었다라는 게 명백해지면은 그 즉시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새 회사에서 공시된 데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뭐 저게 대해서 제가 뭐 저기 아는 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긴 하지만은 네, 저렇게까지 단정적으로 나올 거는 아닌 부분인데라는 게 일단은 첫째인 거고 그 다음에는 뭐 SM에 대해서 야 그럼 뭐 주가 난리 나겠네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근데 뭐 모르겠어요. SM 주가가 사실은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르니까는 별별 말들이 많은 건데 이게 주주들이 다양한 만큼 생각들도 다양하다라는 뭐 그런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는 늘 다수의 참여자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런 거죠. 카카오가 인수하니까는 오로지 난 카카오 오케이 그렇게 샀을 수도 있을 거고요. 누군가는 NCT하고 새로 난 에스파 봤더니 너무 좋더라. 회사가 진짜 달라지나 봐. 아티스트 끝내주네. 이러면서 샀을 수도 있죠. 누군가는 CJ도 들어온다고 난 CJ가 더 좋은데 그러면서 샀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이 이슈 가지고서는 전 이거는 알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소문 막 나잖아요. 막 내고 이렇게 하는 거면 이게 불똥이 엔터 업계 쪽에서는 지금 되게 요상하게 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빨간 이제 글씨를 제가 쓸 수밖에 없는데 지금부터는 저희는 원래 채널 자체가 맑은 눈을 지향을 합니다. 근데 오늘 한번 이제 업계에 있었던 아주 지저분한 소문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까 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온통 흐린 눈이에요. 신빙성 제로, 가십, 말도 안 되는 얘기만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YG에서 좋은 실적을 냈죠. 2분기 실적이 좋은 실적이 나왔는데 그러면서 멘트가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근 엔터테인먼트 업계 M&A 이슈가 부각되는 건 역시 YG 엔터 주가 상승에 영향을 끼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CJ가 SM 인수전에 뛰어들면서 SM의 거취가 불분명해졌다. SM 인수를 기대하던 사업자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다른 엔터테인먼트 기업에 접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건 또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그쵸?
올해 하반기에는 YG, SM, JYP 모두 M&A 대상으로 언급될 가능성이 높다. 조회 공시는 SM만 나와 있는데 갑자기 나머지 업체들도 SM 인수를 기대하던 그 사업자가 CJ 때문에 밀리면서 다른 엔터 기업에 접촉을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M&A 이슈가 다른 곳으로까지 이거를 사실은 레포트에 쓰실 정도면은 얼마나 소문이 나 있으면 이렇게 쓰셨겠어요.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거죠. 엔터 업계에. 예. 솔직히 전 개인적으로 이 루머는 별로 믿지를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요 루머는 굉장히 살을 붙여가지고서 이상한 방향으로까지 갔거든요. 뭐냐면 그 엔터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대표 아티스트가 그 이제 소속사와 불화를 겪고 있어가지고서 컴백을 안 하고 있다. 그 아티스트를 컴백을 그러려면 지금 그 회사의 경영진이 바뀌어야 되는 수준이다. 그래서 그 회사는 매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주식시장은 늘 굉장한 루머를 양산을 해내지만 이렇게까지 질 떨어지는 소문을 만들어내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었는데 요즘은 그러고 있어요. 예.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에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조금 살을 붙여서 저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아, 도대체 왜 이렇게 혼탁해졌을까? 라고 해보면 이게 이제 SM이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야, SM 저 별거 없는 회사인데 매각 이슈로 계속 주가가 오르네. 그럼 다른 엔터를 가지고 있던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가 아플 수 있잖아요. 우리도 어떻게 매각서를 붙여볼 수 없을까? 그런 시도들이 꽤 있었다라는 생각을 받습니다. 그 중에서 한 회사는 사실은 그 가능성을 딱 잘라서 막아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소통을 하시는데 딱 잘라서 아니라고. 근데 나머지 지금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로 강력한 어조를 보이시는 건지 아닌지.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막 소문이 퍼져나가고 있는 게 이쪽 지금 상황이다 라는 거고요. 그 소문의 질은 여러분들 제가 막 방금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혼탁하다 그런 거고요. 거기에다 SM 같은 경우에는 정말 괴이한 이야기도 최근에 붙은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때 당시가 SM이 7만원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을 텐데 갑자기 이제 매매가 대량 나오면서 7만원 딱 가더니 소문이 도는 게 매각가가 7만원으로 확정이 되었다. 그런 소문이 쫙 돌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7만원 이상으로는 주가가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저도 아니 이렇게 소문이 나는 거 제가 이제 M&A 같은 것들이 주식시장에 많이 기존에도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나는 거를 경험해 본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뭐냐면 매각가는 다수의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막 소문 내면서 야 7만원이래 매각가 얼마에 결정됐대. 근데 그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래서 매수자는 누구예요? 그러면 매수자를 아무도 몰라요. 매수자는 없는데 매각가는 결정되어 있고 주가는 그보다 빠져야 된대요. 그게 다 공통점이에요. 보통의 경우에는요, 여러분, 인수전이 벌어지게 되면 매수자가 누구인지가 확정되었다라는 소문이 먼저 나죠. 그러고 매각가는 사실은 변동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 조건이 변하면서 금융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매각가가 오히려 나중에 밝혀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번은 반대였어요. 매각가는 너무 확정적으로 나는데 매수자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까지도 몰라요. 사실 이제 이때 얘기하려고 사례를 가져왔죠. 삼성 SDI 사례를. 맥도날드가 햄버거 분사하겠다는 이야기가 막 SDI한테 도니까 SDI도 제가 지금 약간 좀 킹리적 가심이 가는 스토리가 좀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왜 이런 소문이 벌어지게 됐을까? 근데 제발 네 그냥 자기 할 것들을 열심히 하시고 네 모두가 잘 되는 세상을 원하시지 네 이렇게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못 돼야 되는 세상을 원치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투자자분들이 네 그런 걸 보면 좀 마음이 아파요. 그냥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공매도가 재개된다 했을 때 가장 걱정했던 게 이거였거든요. 과도한 루머의 양산. 그러니까 공매도에 순기능이 있다는 거 저도 절대로 간과하는 것은 아니에요. 유통 거래를 늘려주니까 가격 발견 기능이 더 좋아지죠. 근데 공매도가 없던 세상에서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지난 1년 좀 넘는 기간 동안 모두들 어떻게 하면은
기업의 숨겨진 가치를 찾아서 그 회사 주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을까? 이거에만 다 집중했고 이 얘기만 하고 다녔어요, 다들. 근데 5월 달에 공매도가 부활한 이후에는요. 투자의 방법이 하나 더 생긴 거죠. 빠져도 버니까. 어떻게든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내서 주가를 단기에 크게 하락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굉장한 관심을 사람들이 기울이게 되었다는 거죠. 특히나 페어 트레이딩을 하는 헤지펀드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필요한 일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혼탁해져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사실 이제 공매도 처음에 재개될 때 저희가 독서 모임도 했었고 거기에서 여러 사례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거 한번 보시면 사례가 좀 참고가 되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뭐 사실 한 1년 넘는 기간 동안 공매도 없이 주식을 해보니까 세상이 잘 돌아갔거든요. 굳이 필요하다면 좀 제대로 된 규제 체계를 한번 갖추시기를 좀 당부를 드립니다. 예. 그러지 않고서 그냥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공매도 있어야지, 우리나라 증시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해서는 지금 뭐 이보다도 나중에는 더한 루머들이 양산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엄한 피해자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런 점들은 좀 앞으로는 없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엔터에 대한 내용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